여러분은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현대인들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일과를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당신은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책상에 앉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시작하죠. 그리고 5분 뒤에는 초밥 30개 먹은 먹방 영상이나 쌍둥이 아기 옹알이 대화를 담은 동영상 등의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에게도 꽤 자주 있는 경험이죠. 여러분이 갑자기 일에 대한 의지나 자제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제력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주목을 확실하게 끌 문구를 만들어 클릭하게 하고 영상의 길이를 통계상 시청자가 가장 즐겨보는 길에 딱 맞게 조정하고 알고리즘을 타고 다음 영상이 자동적으로 재생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별 수 없죠. 클릭할 수밖에요. 우리 모두 미디어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이 책의 저자는 그들을 미디어 조작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미디어 조작자다. 사람들을 속이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언론 매체에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당신을 속이도록 하는 게 내 일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수십억 달러짜리 브랜드를 위해 속이고 매수하고 공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터넷에 대한 내 지식을 악용한다. 단언컨대 이런 짓을 하는 건 나 혼자가 아니다.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천재적 미디어 전략가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19살에 대학을 자퇴한 뒤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페럴에 입사해서 천재성을 인정받아 23살에 마케팅 이사가 되는데요. 스타가 아닌 일반인 모델을 기용하고 누드를 비롯한 자극적인 광고로 아메리칸 어페럴 브랜드를 성공시킨 이른바 광고 천재였죠. 그 후 그는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구글, 아마존 등을 비롯해 익명을 요구한 수많은 기업과 유명인들을 대신해 여론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단순히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폭로하죠. 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홍보를 해왔길래 자신을 미디어 조작자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고백을 했을까요? 분노, 공포, 흥분, 웃음, 경로는 소식을 퍼뜨리게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저 피상적이고 완전히 무의미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공유하게 하는 수법을 아는 이에게 미디어 조작은 단지 포장과 표현 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남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넨다면 누군들 그것을 거절하겠는가? 그렇다면 라이언 홀리데이와 같은 미디어 조작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혹 할 수 있게 뉴스를 조작하고 만들어낼까요? 황색 신문의 특징을 이해하면 현 시대의 블로거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즉 불행한 이야기,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주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역사학자 W.J. 캠벨은 황색 저널리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수선 떠는 눈에 잘 띄는 제목, 대체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사진의 과도한 사용, 사칭꾼, 사기꾼, 가짜 인터뷰, 컬러 만화와 크고 두꺼운 일요일 브로, 약자의 대의 명분에 대한 과시적인 지지, 익명의 취재원 사용, 상류 사회와 사건에 대한 두드러진 보도.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책을 쓰는 동안 이 깨달음을 정말로 여러 번 절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00년 전에 쓰인 미디어 비평에서 단어 몇 글자만 바꾸면 블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19세기와 똑같이 가짜 헤드라인에 속고 있다며 그 방법을 폭로합니다. 헤드라인에서 물음표를 제거하면 대개는 거짓말이 된다.
블로거가 이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짓 진술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클릭한 뒤 곧바로 헤드라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히 아니, 물론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질문 형태로 제시했으므로 블로거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이다. 글렌 백이 1990년에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는가? 물론 나는 모르지만 클릭은 얻는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이건 미디어건 간에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간이 단 1초라는 통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유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기 기사 목록을 살펴볼까요? 앉아있는 것은 치명적 행위인가? 당신은 잠을 얼마나 적게 잘 수 있는가? 설탕은 유해한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뇌종양을 유발하는가? 정말 물음표를 빼면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되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의문형 헤드라인들을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독자로 하여금 미묘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읽게 하려고 헤드라인으로 장난 좀 친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사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헤드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의 미디어는 자신을 대신해 조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보다 훨씬 의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직접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보도입니다. 과학학술지는 관행,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대학 웹사이트와 홍보 담당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날마다 기자에게 전달되는 보도자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룬 사소한 발견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그대로 옮겨 적죠. 그래서 한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이 관행에 맞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 모아 연구를 지어낸 다음 다이어트와 초콜릿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짜 연구를 만들어서 기념비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죠? 그리고 각 블로그와 사이트에 이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 블로그부터 데일리메일과 같은 뉴스 매체까지 모두가 이 뉴스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된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웹이 세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도록 웹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취적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의 분주함을 진정한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치 기사를 읽고 TV 뉴스를 보고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상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일 뿐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관이 온라인에서 뉴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대중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비밀스러운 순환은 우리 문화의 기준이 되는 밈, 유명 인사가 되는 신의 스타, 우리의 구루가 되는 사상가, 우리의 뉴스가 되는 뉴스를 낳는다. 이 책은 주로 블로그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더 대세인 시대죠. 유튜브에서 본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은 링크를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이 얼마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블로그에는 나름의 편집 정책이 있겠지만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출처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몇 년 전 젊은 아일랜드 학생이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짜 인용문을 게시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기자와 블로거가 인용문을 보고 그것을 기사에 사용했다. 마침내 인용문은 평판이 좋은 유명신문 가디언에 실렸다. 그렇게 인용문은 사슬을 타고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기원은 모호해졌으며 반복될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 스턴트는 그 학생이 자기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한 뒤에야 발견됐다. 만일 제가 밝히지 않았다면 인용문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리스 자르가 한 말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학생이 가짜로 위키피디아에 제시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왈츠가 연주될 것이다. 부고문에 쓰이면 딱 좋을 법한 인용문이죠. 이 가짜 인용문은 작곡가 모리스 자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히 표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문 가디언에 실렸고 이로써 많은 링크의 출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고 기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리스 자르가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 미디어에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게재되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이 매번 거짓말과 가짜로만 사람을 유혹할까요? 사실 미디어 조작자들 중에는 아예 진실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거짓말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그 중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 직전까지만 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재미있게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조금만 더 알게 되면 내 말이 혹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을 때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정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의 반대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문제는 정직함과 이기심이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직함과 이기심이 결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연구자인 엠마 레바인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죠.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 각각에게 주어질 보상을 직접 결정하는 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참가자들에게 3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기본 옵션에서는요, 각 플레이어가 균등하게 25센트를 받습니다. 이기적 옵션은 참가자가 55센트를 받고 파트너는 5센트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타적 옵션도 주어집니다. 상대방인 파트너가 55센트를 받고 자기는 5센트만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단 5%만이 이타적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인 45, 45%의 비율로 기본 옵션과 이기적 옵션을 선택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약간 더 복잡한 세팅이 추가되니까요.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가 1부터 9 사이의 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수가 홀수면 참가자들은요. 이기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요. 짝수면 이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기와 이타, 어느 옵션이든 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받았던 수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죠. 즉,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어떤 수를 뽑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선택한 수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파트너에게 이야기해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컴퓨터가 이기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홀수를 제시하면 75%나 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수를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어쨌든 정직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짝수가 나왔을 때는요. 단 18%만이 진실을 얘기해서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게 짝수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무려 39%나 됐습니다. 43%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본 옵션을 선택했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될 때와 그 반대일 때 사람들의 정직한 정도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말할 기회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결론이 가능하죠. 왜냐고요? 정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기적 옵션을 선택한 사람이 45%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비율은 무려 75%로 급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건 선택적인 정직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